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지난 18일이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며 누군가가 전라남도 한평군청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지폐와 동전이 든 검은 봉지를 두고 갔다고 하는군요. 네, 현금을 세어보니까 모두 68만 1,66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으로 이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와 함께 누군가는 정말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는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챙기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연말이라 요즘 많이 분주하시죠? 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설렘도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날씨 참고하셔서 계획하신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날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7도, 강릉은 1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합니다. 낮에 서울은 7도, 춘천 5도, 강릉 10도, 대구 9도로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전국 대체적으로 그치겠습니다. 또 성탄절부터는 다시 추위가 강해지겠고요. 이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식품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생강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감기 치료에 효과적인 약재로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매운맛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생대추를 먹으면 몸에서 열이 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대추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대추는 자체 당도가 높기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생강과 찰떡궁합인 계피도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겨울도 겨울이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겨서 부상이 줄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화재 사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난 불로 인해서 현재 사망자가 29명이 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대한민국이 충격과 시리에 빠져 있는데요. 이번 화재 사건, 어제 오후 3시 53분께 충북 제천 하소동에 있는 한 8층짜리 피트니스 센터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최초 불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소방차도 출동을 하고 화재도 진압을 다 했는데 현재 모두 구조 작업까지 마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9명이 사망을 하고요. 29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부상자 중에는 조금 중상자 분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29명 사망이라는 게 참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08년에 경기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40명이 사망했었던 사고가 있는데 그때 이후로 참 가장 많은 희생자,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화재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좀 보면은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된 주차장이었고 2층, 3층이 목욕탕입니다.
2층이 이제 사우나, 여자 네, 목욕탕, 예. 3층이 남자 목욕탕이고요. 4층부터 7층까지가 헬스클럽, 마지막 8층이 식당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최근에 리노벨이 모델링을 했던 이제 그런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사망자 중에 상당수가 2층 여성 사우나, 여성 예. 목욕탕에서 네. 이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1층 보시면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되는데 저기 필로티 구조였지 않습니까? 네. 타고 올라가면서 가장 큰 피해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망자도 지금 보면은요, 현재까지 29명 중에서 20명이 그 2층 여성에서 발견됐던 여성분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아,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저게 필로티 구조여서 유독 가스가 쭉 올라가는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자료 화면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목격자들에 따르면 현장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독 가스가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2층이 바로 여성 사우나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여성 사우나 구조가 뭐 라카라든가 뭐 통유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연기로 이미 완전히 네.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 뭐 구조 자체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소방관들이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저렇게 라카에 막혀 있어서 아예 볼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것이었었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저게 8층짜리니까 1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위에 5, 6, 7, 8층에 있는 분들은 또 쉽게 탈출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사다리 차도 되고 아예 에어 매트를 해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제 구조가 실제로 늦어져서 막 막판까지 몰린 분들은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걸 막 지켜보는 밖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참 정말 현장은 아비규환 그 예, 예. 자체였다. 지금 화면 속에 보시지만 네. 얼마나 좀 화마가 씹들어간 모습이 좀 안타까운지를 또 확인할 처참하네요.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어제 저도 이 생방송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방 도중에도 네. 계속해서 그 사망자 수가 올라가고 네.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 또 그 이유가 불이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에 다 번졌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도 이제 속보를 처음 봤던 게 한 4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기억엔 한 6시 때 일단 1차 공식 방표가 나왔을 때 사망자가 그때까지만은 한 명으로 이제 맞아요. 나왔었던 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불을 다 끄고 한 명씩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좀 해보니까 이 참사가 훨씬 더 커진 건데요. 어제 있었던 것을 시간적으로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시 53분에 화재가 발생했고 바로 119에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최초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7분 후에 바로 4시에 119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네. 여기서 잠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8층짜리니까 당연히 굴절 사다리차가 달린 네. 소방차를 예. 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안 펴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새로 사다리차를 부르고 인근 사다리차가 오면서 실질적인 이제 소방과 구출 작업은 4시 7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네. 약 한 14분 정도의 지체가 시간이 되겠네요. 있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불 끄면서 화재 진압하면서 이제 구출을 하는 작업. 그래서 그게 5시 52분, 6시까지 진행돼서 일단 한 6시 10분 때에는 모든 화재를 진압을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보도가 이제 사망자 1명이었고 뭐 생사불명 15명이라는 이제 속보가 뜨게 됐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대대적으로 소방관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네. 수색을 했죠. 1층, 진입을 2층 했겠죠. 진입을 해서 3층, 4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속속 시신들이 이제 발견이 됐었고 이렇게 된 거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제가 앞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네. 요즘에는 1층이 이렇게 기둥만 서 있고 예. 간단한 사무실이 있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의 공간 활용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 필로티 건물의 단점은 출입구가 하나예요, 거의. 아, 왜냐면 우리가 보통 1층 구조라고 하면 뭐 저쪽에서 한 3개 정도의 출입문을 네. 뺄 수가 있는데 네.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구가 하나짜리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1층에서 이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문이 막혔죠. 그쪽으로 못 가는 거죠. 못 가고 예. 그 문을 통해서 바로 유독가스가 올라가면서 아. 2층에 있었던 여성 사우나에 있는
여성분들이 여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가장 큰 네네. 이 피해를 입게 되는 참 이 플로팅 구조 때문에 또 하나 이번 사태가 좀 커졌던 것들도 이제 뭐 전문가들의 전원들이 전해지고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번 화재의 원인이 혹시 밝혀진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1층 사고, 주차장의 사고, 뭐 화재 사고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 사고를 좀 더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번 사고가 나오게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충북 제천에 지인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연락이 지금 쇄도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거의 막 전화들이 오고 있는데 참 이렇게 저렇게 안타까운 지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에 있는 이 하소동에 있는 이 피트니스 센터가 그러니까 이 충북 제천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건물이었고 가장 예. 많이 좀 가는 그런 곳이었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지금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막 현장에서 전해줬는데 아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는다. 예. 근데 우리 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막 울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하나는 엄마하고 딸이 같이 그 사우나에 갔는데 네. 남편분이 막 와서 우리 아내하고 딸은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런데 그 아내가 사망했다라는 것도 소식 들으면서 거의 뭐 기절을 하는 막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또 유가족분들의 일부는 너무 소방관에서 늦장 대처한 게 아니냐. 바로 깨고 네. 들어갔었어야지. 네. 이제 이런 또 안타까움도 토로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강력한 항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슬픔과 아픔 때문에 네. 예. 또 지금 현장 또 충북 제천의 모습은 참 너무나 좀 예. 슬픔에 안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저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이성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최악의 참사라고 할 만큼 아주 처참한 네.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것일까? 이걸 좀 한번 다시 짚어보죠.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뭐 지금도 뭐 대형 포털 네. 사이트의 검색어 1위인데 드라이비트라는 네. 이 스티로폼이거든요. 예. 이 스티로폼 외장재를 또 이번에도 썼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1층에서 화재가 나서 급속도로 타고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 역시도 외장재에 봤을 때 이 드라이비트라는 스티로폼 외장재, 가연성 외장재를 썼다는 건데요. 이 드라이비트를 어디서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2015년에 의정부 아파트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곳에서 네. 예, 예. 양쪽 아파트가 다 탄 적 있잖아요. 예. 그때도 바로 이 똑같은 스티로폼 외장재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도 파악이 된 것이 그 드라이비트를 똑같이 썼더라. 돈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 한번 불이 났으면은 단열이 돼야 되는데 예. 차단이 안 되고 그냥 기둥을 타고 위로 네. 솟아간 것이 이제 피해를 크게 됐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를 좀 보면 소방차가 저 도로를 빨리 못 들어갔다는 것들도 그 소방관들, 소방서의 하소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폭이 저 정도 굴절 사다리차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크잖아요, 8m 차가. 정도는 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저기 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고 주변에 또 불법 주차 같은 것들도 예.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세월호 이후에 계속해서 고치자 해도 네. 이게 참 쉽게 바뀌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예, 인명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매우 안타깝게만 느껴지는데요. 현장에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절규가 이어졌다고 네. 하는데 현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1, 2층에서 막 구조 작업, 화재 작업을 하고 있지만 6층, 7층, 8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닙니까? 특히 1층에서 이런 뭐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날 때는 위에 계신 분들은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타고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와중에 어쨌거나 이제 시민들의 협조가 됐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앞서 굴절 소다리에 달린 소방차가 급속 출동을 못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인근에 아빠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운영하는 이제 민간 사다리차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와서 바로 자기의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네네. 위에 있는 분들도 구조하는 이제 그런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런 분들이 와서 저기 지금 두 분인데요. 예. 상당수의 사람들, 고층에 있었던 분들을 예. 이제 소방차에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 저분들의 사다리차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참 시민들이 응원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분들도 참 너무 안타깝죠. 자기 그러니까요. 도와줬지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라고 당부를 했고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로 급파가 됐었죠. 네,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네네네. 이번에 제천하고 피트니스센터 사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뭐 신경 써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뭐 소식 듣자마자 바로 헬기를 타고 네. 현장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도 지금 중앙 대책본부에 가서 총책 컨트롤 타워로서 지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는 지금 이제 대책반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천시청 5층의 회의실에 모였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뭐 국가수, 소방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일단은 이제 상황 정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인을 좀 밝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누구 잘못인지 잘못을 예. 밝혀야 되고 일단 두 번째는 후속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갖고 있는 네. 이분들에 대한 의료 그리고 돌아가신 29명에 대한 장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한 이제 건물 하나가 통째로 탔기 때문에 이런저런 법적 분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당국이 좀 나서서 법률 서비스도 좀 해주고요. 이재민 같은 경우 또 하나 주변 또 제천 시민들을 위한 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네, 네. 다각도로 지금 후속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남은 수습 과정이 네.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피해가 층간 흡연 그리고 간접 흡연입니다. 이 네. 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 때 피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뛰는 층간 소음이고 맞아요.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간접 흡연의 피해입니다. 특히 이 간접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간 소음은 뛰면 밑에 층, 아래층으로만 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흡연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로 그리고 이게 한 층만이 아니라 몇 여러 층까지도 층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공동주택 신고가 많은데요. 2011년에 한 158건이라고 하면 지금 2015년에는 340건이 넘은 정도로 이 간접 흡연이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 문화에 큰 네.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간접 흡연이 또 하나의 문제인 게 이 층간 소음은 무조건 위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간접 흡연 같은 경우에는 내 집에서 내가 담배 그러니까, 피는데 예. 이게 오히려 그래서 큰 분쟁으로는 훨씬 더 크게 이제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여기에서 드디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일단은 간접 흡연을 만약에 느꼈다라고 층간에 이제 느꼈다라고 하면 이분이 경비실에다가 이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대동을 하고 이제 의심이 되는 집을 찾아간다. 그런 다음에 이 집에다가 담배를 피지 마세요라는 중재인데 네.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하고요. 거기에 중요한 개헌점을 보면은 이 권고에 해당 주민은 따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개정안이 나오고 있을 때 많은 네티즌 분들은 어떻게 관리소에서 또 경비 아저씨들이 그렇죠. 그런 주민에게 또 말을 인간적인 관계가 또 엮여 있잖아요. 또 약간의 예. 이제 주민과의 그렇죠. 갑을 예. 관계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선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개정안에 담을 수 네, 있는 네. 법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말하면 예. 따를 의무가 있다라는 예. 조항의 개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집에 대한 아파트 얘기였잖아요. 네. 다양한 체육시설 또한 금연시설로 지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응급실정 PC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금연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부터는 당구장 그리고 우리 셀러리맨 분들이 자주 가시는 스크린 골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 역시도 따로 흡연실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현장에서 가령 스크린 골프를 치다가 네. 이제 담배 물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오.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담배를 폈을 때는 네, 10만 원의 이제 과태료들을 각각 부과하겠다라는 예. 건데요. 이게 이제 당장 나오니까 전에 PC방 때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당구장이라든가 이 스크린 골프는 업주들도
좀 허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손님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네, 요구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예. 흡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논쟁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뭐 공동 임대 아파트 하면 편견이 있잖아요. 네. 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럴 것이다라는데요. 요즘에는 이 임대주택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동이 편한 곳. 경기 성남 여수동의 LH 임대주택 단지.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뿐 아니라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 카페와 독서실, 어린이 놀이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1시간에 3,500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입주민 전용 카시어링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공적 임대주택 단지들이 이 단지처럼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주거 정책은 이렇게 집만 달랑 지어주는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다 담아놓는 마을의 형식으로 바뀔 겁니다.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택배를 전달한다든지 자동차를 관리한다든지 또 무슨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무주택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이 사는 공간을 넘어서 살고 싶은 공간이 될지 기대됩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인데요. 매년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눈 소식이 계속되는 이맘때가 되면 물론 롱패딩, 뭐 휴대용 핫팩 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물론 가격 차가 좀 나긴 합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신차 광고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유혹도 좀 많고 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 되면 이 노후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네. 소식을 듣다 보니까 왠지 어제까지만 해도 잘 타던 내 차가 좀 노후돼 보이기도 하고 못 믿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왠지 문제를 일으킬 예.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겨울철에 차량 구매를 결심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칭 이 자동차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살려면 연말을 넘기기 직전인 바로 지금이 적기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광고가 많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네네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이 되면은 사실 이 연식 변경, 그러니까 신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줄을 서 계시고요. 네. 거기다가 이 새해 목표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냥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12월이 1월보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더 싼 거고요. 그래서 아하.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네네. 새해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구입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적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자동차를 한 번도 사보지 못한 분들도 네. 이것만 알면은 사실 수 있다. 아주 잘 고르실 수 있다는 네. 꿀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게 뭐 자동차를 안 사겠다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억지로 사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사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맞아요. 상대로 네, 해서. 맞습니다. 예. 네, 먼저 네네. 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차량을 사겠다고 한번 네. 결정을 했다. 했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좀 뭘 해야 될까요? 다음 결정.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차량을 내가 예. 가만있어 봐. 새 차를 살까? 아니면 그렇죠. 중고차를 살까? 중고차냐 새 차냐. 네, 그렇죠, 그렇죠. 차량 종류를 내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중고차나 신차나 이게 가장 고민이실 텐데 네네. 두 분은 그러면은 중고차를 구입하실 건가요? 아니면 신차를 구입하실 건가요? 혹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차량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예산 안에서 신차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여성분들은 네. 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예. 근데 남자들은 또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식이 좀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 이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네네. 선호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이 신차 구입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바로 가격
맞아요. 그래서 가격 중에서도 가장 초기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네. 신차 가격의 약 한 10% 정도 되는 뭐 인지세나 인도금이나 취등록세 이런 것만 합해도 거의 뭐 준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차 가격의 500만 원 정도 많게는 이렇게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반대로 또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할부도 되고 네. 뭐 신차의 뭐 30-40% 정도 할인도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점을 좀 보고서는 좀 중고차를 고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도 많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맞아요. 중고차 맞습니다. 딜러분들을 막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불안감도 들다 보니까 네.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중고차 제대로 사는 법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지금 예. 왼쪽에는 중고차, 오른쪽에는 딱 봐도 새 차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한번 뜯어보시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거. 침수 여부. 네. 중고차는 맞아요. 침수 여부를 제일 맞아요. 먼저 올해 또 체크를 해야 되네요. 홍수가 또 많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이걸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요. 홍수가 나는 여름에 주로 네. 침수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차들이 감쪽같이 고쳐서 나오는 네, 시기가 네.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침수차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침수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차량 매물 중에 네. 뭐 은근히 뭐 1,000만 원대 차량이 갑자기 네, 네. 200~300만 원에 올라왔다. 이러면은 먼저 의심을 좀 해보시고. 가격차가 너무 나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또한 이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죠. 이 네네네. 카이스토리에 이제 차량 번호랑 네. 7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시면은 네네.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또 침수차라고 안 적혀 있는데 네. 둔갑해서 이 침수차라고 그럴 수 나오시는 있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 직접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뭐 냄새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냄새.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냄새 같은 경우 좀 눅눅한 냄새, 찝찝한 냄새가 그렇죠, 난다거나 아무래도. 이러면은 100% 침수차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한 뭐 가장 유명한 방법이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그 끝에 흙탕물이 흔적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네네네.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이물질이 있으니까. 남아있으면 그것도 침수차인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예. 중고차 분들도 아예 안전벨트를 갈아버리는 이런 방법을 또 쓰세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네. 시트 밑부분에 예. 이런 네. 뭐 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트 지지대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뭐 녹슨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물기가 좀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녹슬어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잘 침수다. 체크해봐야겠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자, 확인해봐야 중고차의 될지 경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시운전을 해봐야 되는군요. 네, 이 중고차 전문가분들이 꼭 좀 해달라고 이거를 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시운전인데요. 시운전. 사실 중고차는 엄밀히 말하면 남이 타던 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차를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모르니까는 네, 꼭 네, 네. 시운전을 통해서 이 차량 상태를 점검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차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차량을 오래 타보셨으니까 네. 조수석이나 뭐 뒷자리에 많이 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엔진 소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뭔가 좀 툭툭 끊긴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먹먹한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네. 그냥 옆 사람이나 그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좀 예. 꼭 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한 이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이 네. 차량의 떨림이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때 예. 출발했을 때도 이 떨림이 가시지가 않는다면 네. 예. 그대로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엔진에 결함이 있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우 예. 중고차 팁을 알려주긴 했지만 네. 선우 용녀 씨처럼 예. 그래도 나는 중고차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신차를 신차를 또 사야지 뭐. 고민하겠죠. 그렇죠. 네. 못 믿어오면 네, 그렇죠. 네. 신차가 비싸더라도 안전하긴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좋은 점이 그리고 무상 보증 기간. 이 무상 보증 기간 내에 뭐 고장이 나면은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게 네, 가장 네. 좋은데요. 그래도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예. 첫 번째는요. 네, 연중 판매 조건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확인한다면 신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가 그게 가장 포인트겠네요. 중요합니다. 네. 이 제조사별로 기간마다 판매 조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특히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내가 사고 싶은 차의 어떤 판매 연중 조건을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나 연말이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네네. 재고차 정리라던가 뭐 신차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할인폭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나 연말에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새 차긴 한데 이것도 이제 중고의 개념이겠죠. 시승한 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승을 살짝 한 차. 네네네. 이런 것도 좀 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승차도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 밖에도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이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주요 차종이죠. 뭐 아반떼나 그랜저 또는 이게 소나타. 중요하네. 같은. 구체적인 네네. 정보네요. 이런 경우에는 60에서 한 230만 원 정도 큰 폭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요. 연중 최대 규모, 지금이 가장 쌉니다. 뭐 레이나 K3 같은 이제 주요 차종별로 12%의 할인을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선수금이나 뭐 할인 기간, 할부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좀 이 할부 폭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뭐 한국 GM이나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12%에서 한 15%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 좀 이용해 보시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차를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차도 지금이 적게예요? 경차. 그렇습니다. 네. 경차도 모닝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100만 대 정도가 팔렸거든요. 예. 그걸 기념한다고 해서 12월 중에 뭐 지금 구입하시면은 5년 자동차세 뭐 지원, 네. 경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있다니까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스티커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새 차인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 제가 제대로 얘기했네요. 그렇죠. 네. 바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시차나 재고차를 예. 공략하라 이건데요. 아니, 근데 MC로서는 제가 꽝이네요. 미리 맞춰버렸네. 네. 이런 것들을 뭐 활용을 하시면요. 예. 사실 신차 가격의 뭐 30% 정도가 할인을 돼서 이건 사실 뭐 전시차는 전시장이나 뭐 모터쇼 같은 데 한 15일 정도만 있어도 이게 전시차로 팔려요. 그러니까는 뭐 새 차나 다름없는 가격에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많게는 거의 뭐 몇백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단점은 이제 수요가 많은데 이제 차량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가 나오자마자 금방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하시면은 뭐 빨리 결정을 하셔서 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를 걸어놔야죠,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런 네네. 정도의 발품은 팔아야지. 네. 싸게 살려면. 네. 자, 오늘 차에 대한 또 다양한 정보, 이 시기가 또 적기라고 하는 차량 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황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분입니다. 이번에는요. 한 주간 벌어진 연예계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 뜨거 핫 토픽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효성 연예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최정상 아이돌이죠.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어서 저도 사실은 종현이라고 실검에 뜨길래 이게 뭐지라고 궁금했었는데 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전체적인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월요일이었어요. 18일이었는데 좀 낮부터 보겠습니다. 정오쯤에 이 종현 씨가 평상시에 혼자서 잘 투숙하던 레지던스에 2박으로 예약을 하고 투숙을 합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에도 2번 왔다 갔다 하고 차도 몰고 주변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마 이제 고민을 했던 흔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갈탄을 피워서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누나가 이제 문자를 받습니다. 4시 42분에 봤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다. 나 보내줘. 고생했다고 말해줘. 마지막 인사예요. 이건 아무래도 정말 이거 불길하다 생각하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그게 이제 5시 18분인데 사실 그 굉장히 경찰이 뭐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해서 1시간도 안 돼서 금세 6시 10분에 찾아냈어요. 발빠르게 움직였네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가장 가까운 병원이 여기가 청담동이니까 건국대 병원 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6시 32분에 사망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도 충격인데요. 무엇보다 세상과의 이별을 스스로 준비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유서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서는 종현 씨의 생전 절친입니다. 디어 클라우드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인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종현 씨의 유서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이길 수 없었다라고 고통스러움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잘했다고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진 말아달라라면서 남은 이들에게 이별을 고한 듯한 그런 문장을 남겼는데요. 이 디어 클라우드의 나이는 자신의 SNS에 아직도 종현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괴롭다라면서 이 글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는 잘 좀 모르겠고 겁이 나지만 그래도 종현이가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꼭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알렸는데요. 이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과 종현은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종현 씨가 원래 지난 9일, 10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콘서트 무대에 오르기 이틀 전에 이런 유서 내용을 나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힘들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면서 이제 다독이고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나이는 이 종현 씨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유서를 전달을 하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만약에 활동이 없거나 좀 뭐 이렇게 침체기였고 이러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솔로 콘서트를 또 성황리에 마쳤고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컴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활발한 어떤 활동을 이제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샤이니가 지금 데뷔 10년 차예요. 샤이니의 이 역사를 봐도 정점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리막길 직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이 종현 씨가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노래만 이 팀의 어떤 맏형으로서 팀의 컨셉, 노래, 뭐 작사, 작곡, 프로듀서 이런 것도 다 이끌려고 했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엄마, 누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 책임감이 너무 컸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특유의 예민한 감수성이 있어요. 이제 뭐 아이유 씨한테 준 노래 우울시계를 보면은 우울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하이 씨가 준 한숨이라는 노래 가사를 봐도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다, 실수해도 된다. 사실 이게 본인한테 좀 했는 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안아주겠다. 그리고 이 노래 말고도 요즘에 차트 역주행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하루의 끝, 놓아줘, 또 이 태연 씨랑 부른 론리. 근데 특히 이 놓아줘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힘든 날 안아줘, 눈물에 젖은 날 닦아줘, 못난 날 제발 눈치채줘, 제발 날 구해줘. 이 가사가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었던 걸 몰랐던 것 같아서 저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참 감수성도 풍부하고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연예인으로서의 고충도 무엇보다 컸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스타라고 하는 자리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종현 씨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상대들은 당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내가 나를 좀 덜 보여줬나? 나를 좀 더 보여드리면 되겠다. 근데 보여드려도 별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는 좀 불가능한가 보다. 그냥 내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친구 간 1대1 관계에서도 힘든데 대중의 온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스타로서는 더 힘들었겠죠. 사실 유서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알려지는 게 나의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지고 시선을 받고 이런 게 그 예민한 감수성에서 더욱더 부담이 되고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사, 작곡, 프로듀서 너무 음악에 몰두를 했잖아요. 친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현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음악이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도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망 소식을 접하고 가장 강력한 리드 보컬이었고 너무나 훌륭한 작곡가였다. 근데 본인은 늘 난 이게 좀 부족해. 사랑받기엔 이게 부족한가 봐. 늘 본인의 너무 부족한 면을 봤다고 해요. 네, 너무 완벽주의자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엄격하고 그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종현 씨의 발인이 있었는데 종현 씨와 함께 활동했던 샤이니 멤버들이 이제 상주를 자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의 상태는 어떤지가 또 조심스럽게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무려 10년간 네. 이렇게 종현 씨와 함께 샤이니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거의 뭐 가족만큼이나 충격도 굉장히 클 테고요. 슬픔이 이로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 슬픔을 이렇게 뭐 적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로서 장례식 내내 빈소를 네. 지켰는데요. 어제 이렇게 종현의 발인식이 있었는데 고인의 친누나가 영정사진을 이렇게 들었지만 일단 위패는 민호 씨, 샤이니의 민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구는 키, 태민, 온유가 맡았고요.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운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SM의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빈소를 꾸리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빈소를 마련하기도 하고 조문도 네. 마치면서 정말 모두를 통솔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같은 소속사 이 동료들은 스케줄을 모두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아, 소녀시대, 엑소, NCT, 레드벨벳 이렇게 소속사 동료들이 종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써 이렇게 배웅을 했고요. 소녀시대 멤버들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부터 또 이렇게 쭉 함께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인데요. 절친의 죽음을 믿기 어렵다는 듯이 오열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예, 또 많은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이 바로 샤이니의 팬들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유명인을 따라 죽음을 시도하는 일명 베르테르 현상을 우려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난 18일 오후부터 이 SNS를 중심으로 종현의 팬인 뭐 친구나 지인이 지금 수소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현 씨의 죽음을 애도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한 여성이 네네.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더는 견딜 수가 없다. 엄마, 아빠, 종현 오빠. 곧 따라갈 거야. 나를 기다려줘라고 했는데 이 여성은 실제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허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네. 큰 부분을 차지했을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사실 국내에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 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현 씨의 죽음, 누구보다 동료들에게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SM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이 아이돌 내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등한시한 건 아니에요. 네. 뭐 전담하는 그 직원도 있고 선후배가 멘토링 제도도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직원도 그 선후배도 한 식구거든요. 식구한테 그렇죠. 아픈 부분 잘 못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소속사들도 봐도 그 좀 멤버한테 문제가 보이면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마련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데서 이 정도면 작은 소속사에 또 소속된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또 연예인들은 관리가 잘 안 어떨까 더 걱정이 되고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진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겠구나 전에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스타 육성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뭐냐면 네. 미국의 어떤 이 매체들, 유럽 매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한국의 스타 시스템은 스타를 만들어내는 기계이다. 그리고 뭐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빡빡한 스케줄에 그것도 모자라서 터무니없는 행동 규범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잘못하면 SNS에서 비난을 받기 일쑤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헝거 게임이라고 했어요. 무한 경쟁. 네. 네가 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종현 씨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아이돌 그룹 또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돌아보고 스타 육성 시스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더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거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은 129나 1577-0199 긴급 구조 라인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들을 유래주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위로받지 못했던 그런 종현 씨. 이제는 조금이나마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연예계의 날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스타에게는 맑음이고 또 어떤 스타에게는 흐림일까요? 연예의 온도 짚어볼 텐데요. 최혜정 씨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있는 두 분, 바로 영화 써니로 유명해진 배우 민효린 씨와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 씨인데요. 이 두 사람 4년간 정말 연예계 공식 커플로 인정받으면서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의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대비를 피하고 있지 못한 잔이윤 씨입니다. 8, 90년대 토크쇼 대부로 유명했었는데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기억을 잃으면서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아주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맑음 소식부터 예.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써니에 나왔던 배우 민효린 씨, 가수 빅뱅의 멤버 태양 씨, 최근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오랜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빅뱅의 멤버 태양과 그의 오랜 연인 배우 민효린 씨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2월 3일로 결혼 예정일을 잡았습니다. 네. 둘만의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두 사람은 열애 공식 발표 이후에 그렇게 큰 위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무려 4년간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장수 이어왔기 커플이에요.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 소식은 많은 매체들은 물론이고 팬들까지도 많은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감사 인사 그리고 또 공식 결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늘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민효린 씨와 앞으로의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테니까 네. 태양과 효린 두 사람이 마주할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궁금한 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인데요. 네, 어떻게 네. 만나게 됐을까요? 지난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태양의 두 번째 솔로 앨범 중에 노래 새벽 1시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네.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둘이 만나게 된 거죠. 민효린 씨가 여기 주인공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빅뱅의 지드래곤이 타 방송에 이제 나가서 사실 그 사랑의 오작교는 나였다 하면서 또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새벽 1시에 여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할지 많은 이들을 고민에 빠졌을 때 네네네. 자신이 먼저 자신의 친구인 민효린 씨를 한번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사가 됐고 추후에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지드래곤 씨가 현장에 갔대요. 갔는데 사실 이 연기는 굉장히 슬퍼야 하고 네네. 굉장히 감성적인 연기를 해야 하는데 네. 보니까 이 와중에서도 태양의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라고 눈치를 챘다고 하고요. 예.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태양은 연예계의 모태 솔로였어요. 모쏠이었구나. 모쏠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던 그에게 네. 민효린 씨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는 거죠. 천사지 뭐 그러면.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네.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키스씬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나자마자 키스도 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된 거죠. 아니 모쏠이 키스까지 했으면 이제 뭐 다 그렇죠, 본인은 끝난 겁니다. 네. 두 번이나 했다는. 네, 본인을 다 준 거 아니에요, 남자지만. 삶과 사랑을 네. 다 또 잡았네요. 태양의 소원은요. 예. 첫 번째 여자친구, 첫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루어졌네.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러네요. 대단하죠. 이게 이제 운명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운명이라는 걸까요? 단어 자체가. 예. 예. 또 하나 운명이 있는데 네. 사실은 지드래곤이 말하기 전에 태양 씨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놨던 여주인공이 민효린 씨였고 그래요. 울고 싶은데 지드래곤 씨가 뺨 때려줬습니다. 그러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만난다는 게 사실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연예계에서는 특히나 예. 워낙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돌이라면 이제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신경도 쓰이고요. 유독 팬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은. 네.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어요.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더니 이들도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얇은 것도 아니에요. 굵직한 커플링을 같이 낀 사진을 각자 SNS에 올려요. 누가 봐도 엄청 압니다. 티내듯이. 티내듯이. 그리고 또 커플 신발도 신어요. 물론 이렇게 뭐 끈다리, 캔버스와 많이들 신는 거지만 무늬가 똑같아요. 또 딱 알아보고. 우리 누리꾼 수사대의 눈이 얼마나 매의 눈입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아유, 눈, 코, 입.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민효린 씨를 그 이제 뮤즈로 해서 작곡한 곡이라 했잖아요. 눈, 코, 입 노래 나왔는데 눈, 코, 입 없는 고민형을 또 민효린 씨가 SNS에 올려요. 팬들이 아유 이제 그만해라 알겠다 사귀는 거 알겠다 했는데 또 이게 결정적인 게 늘 있잖아요. 2015년에 두 사람이 지금 봉춤 나오는데 민효린 씨가 먼저 저 봉춤 사진 올렸더니 합성 사진이지만 태양 씨가 또 바로 따라 올려요. 뭐 계속 키내는 거죠. 뭐가 막 이제 막 가만히 있질 못하겠는 자랑하고 거지. 싶잖아요. 예.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내 여자친구가 민효린인데 이거 말은 못하겠고. 말은 못하겠고. 암시를 막 주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알아보면 막 재밌고 막 이런. 암시 수준이 아니었는데 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네. 제주도에 두 사람이 놀러 갔는데 아하. 어떤 분이 제주도에 지인이 하는 커피숍, 이 야외 커피숍에 갔는데 저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찍어서 내가 거기서 민효린 태양 봤다는 거는 비밀인 걸로 하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진을 올렸고. 뒷모습인데도 다 알아보겠죠. 네네. 두 사람이 이때 쿨하게 인정을 했는데 2015년인데 이때가 이미 사귀던 2년 차였고 지금 벌써 2017년 말이니까 또 2년 이상을 그러네요. 이렇게 잘 사귀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 태양 군이 아직까지 네. 군 입대 전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 조금 결혼을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제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의심이 아니겠죠? 되십니까? 예. 그 의심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지.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군대도 가기 전이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혼을 발표하다니 네. 속도 위반 아니야? 혼전 임신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사람이 워낙 오랫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사귀는데 큰 막 위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좀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태양의 노래 중에 달링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가사가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이별 노래였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목은 달링인데 그렇죠. 내용이 이별. 그런데 이 태양은 일전에 방송에 나와서 민효린 씨가 내 음악에 영감을 주는 뮤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별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 두 사람이 헤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민효린 씨도 헤어진 적이 없는데 이런 노래가 나와서 놀라기도 했고 하지만 내 남자친구는 일반인이 아니고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많은 분들에게 그걸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내 남자친구는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태양 씨는 내년 2월에 이제 웨딩 마치를 올린 후에 바로 군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양 씨가 참 똑똑하네요. 왜냐면은 군대 때문에 서둘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군대가 큰 어떤 그 지장을 주거나 두 사람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남자의 마음에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연정훈 씨도 한간 씨랑 결혼해놓고 7개월 후에 군대 갔었죠. 태양 씨가 그 길을 똑똑하네. 태양 씨가 스마트 선. 네, 자, 모쪼록 두 분의 네. 결혼 소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서로 좀 든든한 지원군으로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흐림 소식인데 잔이윤 씨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8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토크쇼를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이러면서 했던 우리도 막 성대모사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지만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도 유명했고 한국에서도 성공했고 자 이런 분인데 최근 이 잔이윤 씨의 충격적인 근황이 전해져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이 관광공사 상임감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머리만 하얀 게 아니라 눈썹에도 서리가 내린데 눈썹도 하얀데 이 사실 더 보고 충격적인 깜짝 건 놀랐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기억하려고 찡그리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생각이 안 나니까. 네,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나마 잠깐씩 웃는 게 자니 카슨이라는 말을 하니까 자니 카스죠.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때는 웃었다고 하고 같은 방을 쓰는 병실의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가 말을 하면 그 말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이 말하려는 것도 잘 표현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코미디계의 대부, 스탠딩 개그의 대부, 토크쇼의 어떤 대부였던 그가 이제는 실어증에 가까운 상태로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하얘진 머리 이런 부분도 충격이지만 그렇게
말로 성공을 했던 그가 그렇죠. 말을 잃고 있다는 그리고 기억을 이제 거의 잃은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정말 안타까운 사진인데요. 사실 잔이윤 씨 하면 한국어, 영어 모두 유창해서 또 국내외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야말로 코미디계의 천재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미디언, 개그맨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재치와 뭐 유머로서 그렇게 웃음을 이끌어내야 하는 직업인데 만약에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잔이윤 씨는 코미디계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59년에 한국에서 MC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62년에 해군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파트타임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니 카슨 쇼의 자니 카슨에게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투나잇 쇼에 무려 34번이나 출연을 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뉴욕 지역 연예인들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연예인상을 수상하기도 하면서 정말 최고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89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자의 이름을 건 토크쇼죠. 잔이윤 쇼. 정말로 많은 인기를 누렸고 그야말로 붐이었는데요. 모든 스타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서 혈안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관광공사의 상임 감사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2016년입니다. 뇌출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이후에는 이제 소식이 전해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잔이윤 씨의 몰랐던 다른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잔이윤 씨가 63세, 만 63세에 18살 연하의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상인감사 활동할 때 그 두 사람의 어떤 행복한 부부 모습, 또 아주 솔직한 또 알콩달콩 다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집도, 미국의 집도 공개됐는데 거의 이게 궁전이야 싶을 정도로 수영장도 있고 뭐 너무 넓어서 그런 아주 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충격적인 게 하나가 더 알려진 게 알고 보니 2009년에 이 두 부부가 이미 사실은 이혼을 한 상태였대요. 개인 사정으로. 연기는 아닌데 개인 사정으로 이혼을 했지만 저렇게 방송에 모습을 계속 한국에서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잔이윤 씨의 근황을 양로원에서 보내고 있는 근황을 공개한 지인의 주장입니다만 그 지인에 따르면 지금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다 잔이윤 씨가 도와주고 이랬던 친구들 찾아오지 않고 또 이 부인도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양로원에 보이는 것 같았는데 2017년에는 보이질 않는다. 너무 사람들이 야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니 평생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미국에서 활동했다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사랑의 유람선에도 나오고 정말 본인이 뭐 잔이윤 스페셜 쇼, 잔이윤 이야기 쇼 이런 걸 만 2년 이상을 진행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양로원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양로원에 있는 거예요. 경제력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충격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 부인인 줄리아 리 씨의 입장만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잔이윤 씨의 전 부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일단 치매는 잔이윤 씨는 지난해에 치매가 발생을 한 거고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한 것은 무려 8년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에게 넘기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고요.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서 잔이윤 씨와 뭐 왕래가 없었던 것뿐이지 이혼 후에도 왕래가 있었었고 내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만날 계획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주간 핫토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겨울밤 허기짐대를 달래줄 야식 메뉴는? 야식은 치킨이죠. 치킨이요. 치킨이죠. 심지어 전국 배달 음식 순위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치킨. 바삭한
후라이드부터 매콤한 양념치킨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다양한 맛으로 대한민국의 입맛을 사로잡는 치킨! 맛있는 이야기 치킨의 이유 있는 변신 속으로 대한민국 부동의 야식 메뉴 1위 치킨의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 찾아온 경기도의 한 통닭골목. 생닭을 팔던 가게들이 하나둘 통닭집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골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 넘어가는데 60년 전부터 있었어요. 골목에가 통닭골목이 오래됐어요. 이게 전통 있는 치킨집 골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300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은 통닭골목. 누구나 어렵던 그 시절 통닭은 아버지의 월급날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만 먹던 음식이었죠. 그때의 향수를 못 잊어 가마솥 통닭을 찾는 사람들. 지금 이게 나오는 거보다 닭이 조금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오빠, 엄마, 아빠 이렇게 넷이서 그거 한 마리면 정말 충분했거든요. 어렸을 때 자다가 아버지가 그 약주 한잔 드시고 사온 그 통닭 먹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혼자서 한 마리를 다 먹고 자는 기억도 있는 거 같고 추억이죠 이거 옛날. 치킨 한 마리에 온 가족이 행복했던 그 시절. 한국식 치킨의 원조는 전기구이였는데요. 1970년대 식용유의 출시와 함께 등장한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이 1세대였다면 2세대 치킨으로 불리는 양념치킨까지. 요즘은 어떤 치킨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다양한 양념은 물론 갖가지 토핑으로 원하는 맛을 즐길 수 있는 치킨. 근데 많이 변했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많아졌죠. 간장 마늘 치킨은 기본, 턱 쏘는 겨자, 부드러운 크림 치킨까지 그야말로 치킨의 변신은 무한대. 아니 도대체 몇 개야? 치킨 나왔습니다. 치킨 나왔습니다. 우와. 테이블마다 다른 메뉴의 치킨들. 입맛 따라, 식성 따라, 그날의 기분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맵지 않은 그냥 일반 후라이드로 먹고요. 저는 이제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치킨으로 먹고 있어요. 다양한 치킨들이 있어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야말로 치킨의 춘추 전국시대. 이것이 바로 3세대 치킨. 그렇다면 다음 세대 치킨은 무엇일까요?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치킨 연구소. 엄숙함 속에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치킨은 무엇일까요? 공개해주세요. 치킨을 좋아하는 고객을 위해서 퓨전 치킨. 퓨전 치킨이라고요? 색다른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특별한 맛을 보여주는 퓨전 음식들. 과연 퓨전 치킨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루 종일 치킨만 생각한다는 치킨 연구팀. 어떤 치킨이 탄생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런데 영국 가운을 입고 치킨을 만드는 모습이 재밌네요. 치킨을 튀기는 모습까지는 다른 치킨과 똑같은데 그런데 뭔가 다른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바삭바삭 김말이와 쫀득한 떡튀김입니다. 보통 치킨만 있는데 우리 여기에 쫀득한 떡도 있고 거기에 바삭하고 고소한 김말이도 있고 3세대 치킨에서 또 한 발 나가서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접목시킨 4세대 퓨전 치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탄생한 4세대 치킨. 고소한 맛과 쫀득한 식감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는데요. 느끼함을 잡아줄 매콤한 양념과 알싸한 맛으로 입맛 돋워줄 파채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진 4세대 퓨전 치킨. 더욱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해 시식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제품에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오감을 이용해서 신중하게 맛을 보는 평가단.
일단 제가 볼 때 이게 또 매운맛을 중화할 수 있는 파채나 김말이가 있으니까 이게 소비자한테 갔을 때 딱 이 비주얼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개발 중인 제품들이 실제 고객인데 봤을 때 재현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퓨전 분식 치킨 4세대를 대표하는 치킨이 될 수 있겠죠? 3세대 치킨에 이은 4세대 퓨전 치킨. 앞으로 어떤 치킨이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맛으로 대한민국 야식계를 평정해온 치킨.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4세대 분식 퓨전 치킨도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와, 비주얼이 끝내줍니다. 분식 좋아하는 여성들과 매운맛을 좋아하는 남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탄생한 퓨전 치킨. 표정을 보니 대만족인 것 같네요. 역시 치킨은 행복입니다. 결론적인 매운맛, 여기에 이제 김말이까지 같이 해서 먹으니까 이게 매운맛을 중화시켜주고 맥주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요즘은 본인이 원하는 맛을 찾아서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1등 야식 메뉴 치킨. 그 맛있는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점점 줄어드는 쌀 소비로 인해서 시름을 앓고 있는 농가를 위해 즉석밥을 제조하는 기업이 나서서 쌀을 전량 구매하는가 하면 모바일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스마트폰 하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하는군요. 자, 기업과 농촌이 함께하는 상생의 현장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유 한 잔이면 예뻐지고 어려질 수 있다. 과연 우유의 어떤 성분이 젊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유의 효능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우유를 마시면 더 젊고 예뻐질 수 있다는데요. 진실 혹은 거짓? 지금부터 우유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동안으로 소문난 한 주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제대로 찾아온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솜을 붙이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젊고 예뻐 보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팩하고 있었어요. 동안 미인의 피부가 서서히 드러나는데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앳된 외모. 몇 살이세요? 48 되죠. 확인 들어갑니다. 71년 2월생. 최강 동안으로 인정. 20대 피부를 40대까지 그대로 유지해온 고문정 주부. 정말 대단하죠? 동안 비결은 이 안에 있다는데요. 냉장고를 가득 채운 하얀 우유. 물 대신 수시로 마신다고요. 마실 때는 식초를 넣어서 마시는 게 특징. 우유를 즐기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유 뭐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뭐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도 챙겨 먹었고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는 노화 방지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을 거스르는 송송 부부의 피부 유지 비결은 우유 세안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죠. 고문정 주부도 즐겨하는 우유 마사지. 솜에 우유를 묻혀서 얼굴에 붙여주면 끝. 특히 건조한 부위나 각질이 일어난 부분에 붙여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피부가 촉촉해진다고 하니까요. 이 겨울에 안성맞춤. 와, 정말 피부결 곱다고 와 부럽네요. 이렇게 우유 팩을 마사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 뭐 이렇게 로션, 보습 제대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겨울철에 오히려 보습 효과도 더 좋고 노화 방지도 되고 또 미백 효과도 있고. 도대체 우유에는 어떤 성분이 있길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우유 속 산성 성분인 AHA는요, 피부 각질을 제거하고 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는요, 세포 노화를 막고 또 세포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신체 전반적인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동안주부의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계속 관찰해봤는데요. 뭔가를 먹는 그녀, 뭘까요? 이거 딱 봐도 두부인데요. 맞죠?
이거는 평범한 두부는 아니고 우유 두부예요. 우유 마니아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우유로 만들어 더 고소한 두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재료도 간단합니다. 우유, 소금, 레몬즙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유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데워줍니다. 따뜻해지면 레몬즙을 넣어서 끓어오르기 전까지 끓여주고요. 거지에 우유를 걸러서 냉장고에 넣어 5시간 정도 굳혀주면 들어봤나 먹어나 봤나 우유두부 완성!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영양 간식으로도 1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우유. 그 인기도 급상승 중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곳은 우유의 변신 현장이라는데요. 우유로 만든 거 치고는 좀 신기해서 우유 짬뽕? 아니, 이게 다 우유로 만든 거라고요? 더 이상 우유는 음료가 아니다. 메인 재료가 된 우유의 화려한 변신. 칭찬해.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조금씩 이어서 이렇게 먹는 경우는 들어있는데요. 이게 주 원료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유 포럼까지 열릴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운데요. 그 영양적 가치도 무궁무진하다고요? 하루에 꾸준히 또 이렇게 계속 마시게 되면 항노화라든가 당뇨에도 상당히 저희는 좋다고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마 받을 것으로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 더 건강하게 즐기는 특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유의 변신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의 셰프 김선영.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우유 감자조림입니다. 감자를 깍둑 썰게 해서 설탕, 버터, 우유를 넣어 볶아주고요. 우유가 다 굳을 때까지 졸여주면 됩니다. 우유와 감자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일 수 있다니 건강에도 좋겠죠? 피로 회복에 좋은 음료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마늘 우유입니다. 마늘과 우유의 궁합은 환상적이라는데요. 마늘은 몸속 세균을 억제해주고 또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피로회복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유와 마늘을 함께 드시는 것은 매우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늘을 삶아서 매운맛을 빼고 우유를 넣어 갈아주면 끝! 기호에 따라 달달한 꿀을 넣어 마시면 더 좋은데요. 입맛도 살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끝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우유. 우유 많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하얀 영양 덩어리 우유를 마시면 젊음도 지킨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농촌과 기업이 하나로 뭉쳤다. 농업인이 생산만 전념할 수 있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제품을 만드는 건강한 기업. 수출에서 한 60% 정도를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과 기업의 남다른 협력으로 성공적인 윈윈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상생과 협력의 현장.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요즘 일주일에 쌀밥을 몇 번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각종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40년간 절반 가까이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은 풍년으로 쌀농사가 잘 되어도 좋아하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 전북 익산만은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기업과의 협력으로 생산된 쌀 전량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계약 재배한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3년 전에는 저희가 재배해놓은 물량의 절반도 소진을 못했어요. 제값도 못 받고 또 생산을 해놓고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없었고. 지난 2015년 즉석밥을 제조하는 기업과 협력을 맺으면서 사정이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2015년 테스트 계약 재배를 시작으로 농가와 지역 농협, 익산시가 힘을 모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량 전량을 기업에 납품하게 된 것인데요.
좋은 품질과 생산량까지 가능하게 되자 쌀 소비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농가의 상생을 통한 이런 계약 재배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농가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기업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발전적인 좀 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간편한 즉석밥 소비도 늘고 있는데요.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즉석밥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이처럼 늘어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계약 재배 쌀을 위한 전용 미국 종합 처리장을 지었는데요. 단맛의 핵심인 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항공 방제까지 지원하며 농가를 도왔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과의 교감을 위해 풍년 기원제까지 지내며 지역민들의 화합에도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농민은 농협의 관리하에 계약 재배를 진행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까지 함께 전수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을일이 끝나면은 현금으로 전환을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 12월 안에 모든 그 생활비라든가 농업에 들어가는 경영비라든가 다 그런 것을 정산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지금 농업에 전념을 합니다. 기업과 지자체, 농협과 농민이 구슬땀을 흘려 수확을 마친 쌀은 저온 창고에 보관하여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40kg 가마수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200평에 한 2만 개 정도? 428 800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12동의 저온 창고가 마련돼 있어 농민들은 수확 후 이곳에 저장만 해두면 된다고 합니다. 생산 농업인이 생산만 전념할 수 있고 그 생산된 벼를 본인들이 팔지 않고 이제 다 소비를 해줄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좋고요. 물량을 좀 보통 일반 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점이 좋습니다. 유행을 읽고 미리 준비해 상생 전략이 잘 통한 셈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늘 손에 쥐고 있다 보니 스마트폰 하나로 뉴스 검색부터 쇼핑까지 이제는 자유로워졌는데요. 하루에 6번 정도? 시간 단축되고 싸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초년생이다 보니까 자취를 하게 되면은 완전 식품으로 돼서 이렇게 간편하게 파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은 이용해봤을 이 모바일 플랫폼이 상생과 협력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판로가 어려웠던 생산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상품들을 발굴했고 생산자들의 생산 시설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쌓으며 윈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품 위주의 정보로 제공되어지는 쇼핑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두어 생산자 및 상품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스토리텔링형으로 유저에게 가치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형성시켜 나가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구매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판로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한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콩을 가지고요. 그 전두부라는 두부를 만들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유통기한 15일의 냉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체를 운영하여 가장 많이 수확되는 콩으로 2차 가공품인 두부와 두유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공동체 사업 덕분에 농가도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콩농사에 바쳤지만 풍년의 기쁨도 잠시 이 많은 콩을 어디에 팔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3,000평 이상 짓고 있습니다. 40kg짜리로 한 4, 50가마 나옵니다. 두부 공장 그런 데다가 납품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싸게 팔고 뭐 또 일반인한테 이렇게 매주용으로 많이 팔고 그렇게 했었죠.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 전량을 구매하여 2차 제품을 만들었고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판로까지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자체적인 광고로 저희들의 생산자들의 광고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용을 받고 한다면 저희들은 아마 할 수 없는 비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고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판매하니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농촌의 가공품뿐만 아니라 전통식품, 전통주까지 영역을 넓혀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모바일 플랫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는 방방곡곡의 농산물들을 소개하고 생산자분들에겐 더욱 새로운 판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질 좋은 우리 농산물.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넣어주는 기업과의 건강한 상생이 쭉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12월 22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